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활짝 문 열었습니다. 제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이제 저 사실 오늘 대전에 갔다 왔거든요. 벌써 다녀오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완전히 완연한 가을이에요. 대전은 또 서울보다 좀 아래에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GTX 타고 왔는데, KTX 타고 왔는데 뭐 창가에 완전히 완연한 단풍도 이제 서서히 들 것 같고요. 네. 낙엽 이제 직전의 어떤 느낌이고요. 네. 그래서 더 늦으시기 전에 이번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가을 정취를 좀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 이제 이 가을 정취를 못 느끼시면 바로 겨울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맞아요. 왜 요새 우리 얇은 코트 같은 거 입을 새가 없이 바로 패딩 껴입게 되잖아요. 그렇죠. 춘추복을 입을 겨를이 없습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말 다가오고 있으니까 가을 정취도 마음껏 느끼시는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생생법률쇼와 함께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투개표 조작하는 국정원 발표에 커지는 논란,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재판 시작, 일반인 예능 정성시대 명과 암. 오늘도 정말 중요한 이슈들, 사회정치, 문화에 관련된 이슈들 꽉꽉 눌러 담아 있습니다. 평론가와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 정말 궁금한데요. 빨리 시작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죠. 투개표 조작가는 국정원 발표에 커지는 논란입니다. 국정원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합동 보안 점검 결과 발렸습니다. 일단 결론은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된 건지 좀 짚어주세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됐는지 짚어드리기 전에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왜 벌어졌는지 그것부터 그렇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3일이었습니다.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바로 국정원이 선관위가 해킹당했다. 특히나 어디로부터 해킹당했냐면 북한으로부터. 북한에 해킹 부대가 있습니다. 라자루스나 혹은 김숙희라는 이름의 해킹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로부터 해킹을 당한 그런 흔적이 있으므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아무런 그런 확인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보도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자 선관위가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미 보안을 다 하고 있으므로 그런 국정원의 그런 보안 컨설팅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러니까 2022년도 11월 달에요. 언론사와 그다음에 우리 정부 기관, 공공기관 61곳에 북한이 해킹을 했다는 그런 보도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해킹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우회 침투예요. 어떤 한 곳을 이제 해킹을 시작한 다음에 그것이 서서히 전파되는 다른 곳의 어떤 기관이나 혹은 언론사를 점점 해킹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한 61곳을 다 털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국정원이 공공기관 중에 취약한 부분들을 다 점검해가는 와중에서 선관위도 그런 흔적이 발견돼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고 또는 조치를 안 했으면 보안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국정원이 그거를 봉쇄를 했습니다. 이유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선관위의 다른 모든 어떤 비위들이 네. 다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이를테면 선관위의 고위 당직자들이 고위 이 임원들 자녀들이 바로 채용 특혜들이 그렇죠. 다 일어난 거예요. 네. 뭐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이러다 보니까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 안에 내부에서 스스로 감사하고 감시하는 그런 통제 기능이 없다는 걸 전부 다 알게 됐어요. 그러자 선관위가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지금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정원의 보안에 지금 협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7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합동으로 지금 보안
점검을 했는데요. 내용은 좀 충격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선관위의 행위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투표 행위잖아요. 그럼요. 민주주의 직전까지 우리는 총칼로서 서로의 의도를 관철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투표를 함으로써 총칼을 내려놓고 서로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고 민주주의를 키워나갔거든요. 거기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믿음을 누가 주죠? 선관위가 줘야 됩니다. 네. 어떻게 되냐면 투표와 개표에 가장 공공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시스템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요. 투표에서도 바로 사전 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미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사람을 바꾸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 유권자까지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이 가능하게끔 아주 허술했다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네. 더군다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유권자 명부가 있는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가 너무나 쉽게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보안 점검이 어떤 거냐면 화이트 해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부러 해커의 전문가들이 한번 침투를 해보는 거예요. 선관위의 시스템을. 그런데 다 뚫렸더라. 그러니까 방어막이 하나도 작동이 되지 않고 있더라라는 걸 지금 발표를 한 것이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전투표 용지에 이게 사전투표 용지입니다라고 날인을 찍잖아요. 그 도장마저도 그것을 해킹할 수 있게 이 인터넷을 해킹할 수 있게 이 인터넷 망에서 그렇게 가능하다면 사전투표용지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구나.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다는 것을 국정원이 2개월에 걸쳐서 보안 점검을 한 끝에 이번에 밝혀낸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채용 비리 등 여러 가지 논란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그래서 점검에 들어가 봤더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이 된 건데요. 투표 조작을 넘어서 개표 결과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충격적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일단 개표 결과가 전부 다 모아지지 않습니까? 데이터로. 네, 그래갖고 네. 그것이 이제 개표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사실 개표 시스템이나 또는 투표 시스템 이게 굉장히 발달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수출도 하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고단위의 그런 첨단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개표 시스템이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 운영하고 접속 비밀번호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안 관리가 굉장히 미흡하더라. 이 역시 해커가 아주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정도의 허술한 보안이었더라라는 게 지금 국정원의 지금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이 선관위의 전반적 시스템 자체도 해킹에 너무 취약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아니 선관위가 이런 부분 취약하면 도대체 어디가 안전하다는 건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일단 시스템 접속 시에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 이 비밀번호조차도 너무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모든 조직이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그 인터넷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내면 사내에 서로 연결시키는 어떤 내부 망이 있고요. 그런데 선관위도 역시 자체 조직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어떤 조직에 이 운영을 하려면 내부 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내부 망과 투개표 시스템과는 사실은 별도의 보안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부망은 투개표 시스템보다 훨씬 더 접근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내부망과 내부 인터넷망과 그다음에 투개표 시스템과의 굉장히 그 보안 관계 장벽이 허술했더라.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인터넷의 포털이라든지 혹은 여러 어떤 그런 그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매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3개월 지났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꿔주세요. 네. 그럼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하면 요즘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중간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수기호 넣어달라, 또 영문과 국문 꼭 혼합해달라, 숫자도 넣어달라. 점점 복잡해지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것으로 또 보이는데요. 이 지금 이 선관위에서 이런 인터넷망을 비밀번호를 너무나 허술하게 관리를 하더라. 너무나 누구든 쉽게 조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비밀번호였더라. 그러니까 보안 관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이 제어 이 인식이 그렇죠. 굉장히 낮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선관위는 최근 2년간 국정원이 통보한 이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보안 수준이 사실 이런 정도였다며 하면은 낙제점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국정원이 이런 정도의 그런 해킹 수준이다라고 발표를 했다면 자체 점검했을 때도 그게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보안 컨설팅은 실제로 이 선관위가 국정원엔 맡기지 않았으나 민간 업체에게는 맡겼거든요. 그 민간 윈스라는 회사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민간 보안 컨설팅 업체에 맡겨서 보안 점검을 했을 때 자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정부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2021년 4월 이 김숙희 조직의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실제로 유출된 사건도 드러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 점검을 자체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이었다라고 나타난 거예요. 네. 국정원에서 똑같이 재평가를 했더니 31.5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1.5점인데도 불구하고 100점이라고 자체적으로 뻥튀기를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현재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선관위는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라는 건데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은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어떤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이상 어떤 투표나 개표 조작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의 이런 항변 입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변호사님? 선관위는 지금 조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려면이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선관위의 가정대로 해볼게요. 부정선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조력자들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내부의 컴퓨터 전산과 관련된 인력들, 내부 조직에 그 다음에 이것을 이 직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오프라인 상에서 투개표와 관련된 부분과 어느 정도는 일치해야 되니까 오프라인 상에서의 종이 그런 이 투표지, 용지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에서도 특정한 그런 인원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또 그 위에 선에서 또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내부의 인원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크로스 체크가 기본적으로 되고 있으므로 그렇게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조건이 그런 조건이다라는 건데 이게 왜 저는 좀 부적절하냐면 부정선거를 완전히 지금 자행했다라고 정하지 않고 지금 국정원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해킹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허술했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 답변해야 될 건 뭐냐면 해커와 관련돼서 어떤 수준으로 관리를 해왔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러면 진짜로 북한과 관련해서 해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 됐으면 언제 됐는지 그것을 어떻게 막아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와갖고 우리는 진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막아냈고 그 다음에 허술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려면이라고 가정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네. 국정원의 지금 해킹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는 인정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킹이 그렇게 있더라도 부정선거를 하려면 내부에서 조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국정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 해킹만이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가 서로 해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서로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과 러시아는 역시 해킹 부대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중국만 하더라도 우마우당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댓글 부대가 어마어마하고요. 이런 시스템이 쉽게 뚫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부정선거라는 것을 규정을 해서 저질러지지 않았다고만 항변을 한다는 건 선관위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한 해명부터 좀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사전투표 다시 폐지하고 예전처럼 수개표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런 의견 또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지금 주장을 하는 분들은 못 믿겠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못 믿겠다라는 건 선관위의 신뢰도가 지금 땅에 떨어졌다는 그렇죠. 거예요. 선관위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이제부터 투표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고 그러면 이 민주주의의 근간, 한국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뿌리와 뼈대가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거를 할 때마다 선거 불복 사례가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이제 시대는 이 온라인으로 사실 변환하는 건 막을 수 없는 시대예요.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NFT로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NFT라는 게 가장 확실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장 툴이다. 가장 기본적인 툴이다. 그러므로 이 국민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이런 총선이라든지 또는 대통령 또는 총리를 뽑는 그런 국민 투표에서 NFT를 이용한다라는 정도까지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관위는 대대적인 시스템과 대대적인 자체의 감사 시스템을 갖추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지금 사실 개혁을 하고 혁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세를 보여야 되고 국민들이 믿을 만큼의 어떤 정부가 책임 있는 지금 보완 조치를 해야만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전자투표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지 않고 전자로 투표할 수 있다라는 시스템 이미 오래전에 갖춰놨어요. 하지만 왜 못하고 있냐면 바로 이렇게 신뢰. 야, 전자투표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믿니? 그렇죠. 현재도 지금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해킹을 당할 정도로 뚫리는데 전자투표 못 믿는다. 이것 때문에 십수년 동안 아직도 우린 갖춰놓고 있어도 그것을 실용화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개표 시절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짜 온라인의 모든 어떤 상황들을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여야가 이건 정쟁을 벌일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지금 민주당이 좀 이렇게 그 방어를 하는데 이는 여와 야의 문제, 서로 정쟁을 벌일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지금 투표, 선관위의 그 투개표 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만이 정쟁을 멈추고 진영 논란을 멈추고 분당 정치를 멈추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여야는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취약 발표를 놓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임 정부 시절 발생을 했던 소쿠리 투표 사건을 계기로 선거관리 시스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음에도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소쿠리 이 투표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코로나19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확진자들과 관련돼서 나중에 확진자들을 이 투표를 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소쿠리로 담아서 이미 투표한 용지들을 옮기는 장면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실 파장이 일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선관위의 모든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선관위원장 문제부터 그때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원장이 사실 대법관 중에 지금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노태학 지금 선관위원장도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선관위원회를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상근이 아니에요. 비상근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때만 와서 잠깐 뭐 자기가 어떤 위원장 역할을 잠깐 하고 평소에는 그냥 대법원에서 대법관 역할을 한다. 저는 이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의 내부 직원들이 갈라파고스의 섬처럼 자신들만의 어떤 성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감시를 하거나 통제를 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기관으로 지금 자리 잡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이 정쟁을 벌이진 않더라도 최소한 민주당 정부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은 선관위와 관련돼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허술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서 제도를 한번 고쳐보자라고 민주당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관련 대응 태스크포스도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내년 총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허술함이라면 이것을 단기간 내에 어떻게 고칠 수 있을 것인가, 또 지금 총선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사실 서로 간에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보니까 자신들이 불리하니까 이 문제를 키워서 이 민주당의 어떤 공격의 빌미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아마도 논평을 하거나 혹은 맞대응을 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사실 이 문제를 갖고 좀 더 여유 있게 이 문제가 좀 발견이 되고 했다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총선 6개월 전에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밝힌다.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점점 정쟁거리로만 이게 전락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총선만 있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바로 또 지방선거, 대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수년, 2년씩 거의 뭐 되풀이 되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선관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므로 이 문제를 정쟁화하지 않겠다라는 여야의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 측에서는요, 왜 하필 오늘 발표한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나오고 하루 전에 결과가 발표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바로 최고위원회의에서 9월 22일 날 지금 합동 점검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난 그렇죠. 시점에서 왜 지금 발표를 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발표 시점을 지금 계속 갖고 있었던 게 아닙니까? 라는 게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의 지금 이 주장이고요. 또 이것을 정치 개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오비락은 사실 금해야 되는 게 집권 여당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왜 좀 더 이렇게 시간을 좀 끌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따진다면 국정원이 자신만 지금 들어가서 한 건 아니잖아요. 키사가 들어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아마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함께 보안에 지금 점검 작업에 들어간 건 국정원이 또다시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빌미로 잡히지 않으려고 이 키사를 함께 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이건 아니면 그 전이건 간에 지금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도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모든 지역구의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CCTV를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좀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이 신뢰가 무너지니까 고육책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CCTV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근데 CCTV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선관위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런데 이렇게 모든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게 계속 드러나기 시작하자 선관위가 고육책으로 모든 그런 그 지역구와 이 선거와 관련된 그런 공간들 속에서 이 투표함이 있는 곳이면 전부 다 사전투표함 같은 경우 CCTV를 설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더 잃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뭐 우편 투표함과 사전 투표함에 대해서 이제 못 믿겠다라는 목소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이미 지난 대선과 또는 지난 총선에서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그런 이 국민들이 있습니다. 뭐 황교안 지난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사전 투표함과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렇게 선관위가 세금을 들여서라도 그 사전 투표에 대한 어떤 의혹을 씻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 투표 시스템, 투표관리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이 국정원 감사 결과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지금 날새게 벌쳐지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어떤 점들 이제 국민들에게 좀 명확하게 밝히고 명확하게 해명하고 재발 방지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정쟁을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정치 쟁점으로 부각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여당이 먼저 이건 우리가 정치 쟁점으로서 총선에서 뭐 이것을 공방을 벌이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여야가 합심을 해서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고요. 야당이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선거에서 이미 몇 가지 드러난 점이 있어요. 중국이 개입한 부분들. 이게 지금 연방 특검이 지금 이 문제도 계속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도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두 국가의 개입은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통해서 가능하고 두 번째는 해킹에 의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해킹이야말로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이제 전 세계가 서로 개입을 한다거나 혹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또는 여야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점들을 어떻게 막아내고 지키고 보완을 철저히 했다라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서 이 투표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확산시키는, 다시 재고시키는 그런 그 방안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주의가 결국 투표가 그 핵심이자 그 가치인데 그 투표의 결과가 의심을 품게 한다면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이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빠른 대처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 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재판 시작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 어제 열렸습니다. 이 박 특검의 주요 혐의부터 좀 짚어주세요, 평론가님. 네,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돼서는 그때 당시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그렇죠. 우리가 등장을 하죠. 김만배 씨가 지금 남욱과 정영학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50억은 챙겨드려야 돼. 박영수 특검을 지칭하면서 그건 꼭 우리가 챙겨서 드려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몇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50억 클럽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돌고 돌아서 지금에서야 이제 첫 재판이 열려요. 이미 그것이 언제 때 얘기입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에서야 이제 재판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이 혐의는 이겁니다. 당시에 이제 박영수 특검이 우리금융지주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 의장이었어요. 당시에 대장동을 위해서는 시드머니가 많이 필요했고 그 시드머니를 위해서 우리은행과 함께 이렇게 이 조인트해서 함께 들어가서 이 대장동 사업을 벌이거나 또는 우리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200억 그러니까 우리은행 측에 전달해서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과 50억을 받기로 하고 이 우리금융 이사회 의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 그런 권리를 남용했다라는 것이 이제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도 있고요. 또 2019년, 2021년에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딸을 통해서 11억 원을 받은 혐의, 이것도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해서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박영수 전 특검 측 변호인은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 논리를 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 사실이 없다. 완전히 전면적으로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요. 200억과 뭐 주택부지 등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고요. 또 딸과 관련된 11억 원도 딸과 자꾸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데 딸은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해서 따로 이제 가게를 꾸리고 있었고 나와는 무관
무관한 그런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인정하는 건 딱 5억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5억은 실질적으로 계좌에 들어온 돈이에요. 그런데 이 5억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수재가 아니고 이 박영수 특검도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업에 함께 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서 계좌를 빌려줬다. 그래서 그 함께 투자했다라는 것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투자를 다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내가 도와준 것일 뿐이지 그 돈을 내가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을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이제 넘겨받은 가운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전으로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방문한 그 이유를 의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재판에 넘긴 검찰이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등과 함께 묶어서 이 50억 클럽을 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의혹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곽상도 전 민정수석까지는 수사를 했죠. 전 의원까지는. 그래서 곽상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지금 항소심에 있는데 이제 박영수 특검이 재판이 열렸고 권순일 전 대법관은 수사에 검찰이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너무 오래 지금 시간이 지속됐다라는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대장동과 관련된 그런 수뢰가 수재 혐의만이 아니라 재판 거래 의혹으로 지금 비화될 가능성이 그렇죠. 크거든요. 바로 이 권순일 대법관과 김만배 씨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권순일 대법관이 대법관 시절에 8차례에 걸쳐서 김만배 씨가 기자의 신분으로 대법원에 가서 찾아갑니다. 사실 저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검찰 출입하는 그러니까 법조계 기자가 대법관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법원은 언제나 홍보 담당이 따로 있어서 대법원과 관련된 문제는 거기서 다 알아서 이 프레스 릴리스를 하지 일일이 대법관이 기자들을 만난다 그러면 나중에 구설에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8차례나 그것도 더욱더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가는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을 지나서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그 다음 날 전원합의체로 이제 회부가 됐을 때 그 다음 날 찾아간 흔적이 있고 또 판결이 완전히 확정된 다음 날 또 찾아간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8차례 중에 이 시작과 끝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판결이 전원 합의체 회부 그다음에 판결이 난 다음 날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찾아간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더군다나 김만배 씨가 부동산 업자들에게 한 이야기 중에 내가 힘을 썼어.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런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는 내가 힘을 써서 그렇게 됐어라고 한 말들이 증언으로 있거든요. 그럼 그 둘이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 그것이 그러니까 밝혀지기 전 얘기지만 이렇게 그 대법관에서 물러난 다음에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간 거예요. 네.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억대의 지금 자문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정황만 하더라도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로 아마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되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되기도 했는데 김 씨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달 7월 7일 1심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약 한 달 만에 처음인 걸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구속을 더 연장하려고 검찰이 노력을 했으나 그렇죠. 그것은 이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 아까 일반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지금 재판정에 출두를 했고요. 재판정에 출두한 건 아니고 참 소환됐습니다.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 지금 이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더 확산되고 있죠. 뭐 김만배 씨와
신앙림 씨의 그런 그 대선 여론조사 개입 사건이 또 발발을 했고 또 대장동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특히나 이제 이 50억 클럽과 관련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그 재판이 시작되거나 수사가 시작되는 바람에 김만배 씨는 지금까지 받는 재판에 더 추가될 가능성 여러 가지 어떤 혐의들이 추가될 가능성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루어진 그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11일 추가 허위 보도 정황을 파악을 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선 사흘 전 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김만배 신앙림 인터뷰보다 2주나 이제 앞서 JTBC에 보도된 이른바 그 윤석열 커피 기사에 이어 또 다른 보도의 경위도 지금 추색에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서로 공방을 벌이는데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조우영 씨한테 왜 커피를 타줬어요? 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검사 대검 중수부 과장이 조우형 즉 부산저축은행의 부회장의 친척인 조우영 브로커라고 보통 표현되는 조우영 씨를 사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불러다 놓고 커피만 타주고 그냥 풀어줬더라. 그리고 이 사건을 그냥 덮어버렸더라. 그래서 대장동 사건까지 낳을 수 있게끔 하는 계기가 됐더라. 이게 지금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다. 이런 지금 민주당의 공세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JTBC와 뉴스타파의 그렇죠.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윤석열 커피 프레임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윤석열 과장이 그런 걸 다 알고 있더라라고 증언했다. 이게 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대검 중수부장인 최재경 중수부장이 바로 자기 부하인 윤석열 과장이 그렇게 조우영 씨를 덮어줬더라. 조우영 씨와 부산저축은행의 김양 부회장과의 관계를 윤석열 당시 과장이 다 알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했다.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했다라는 녹취록을 모 매체가 그때 당시에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윤석열의 커피를 타줬다는 게 김만배와 신앙님의 녹취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최재경 중수부장이 최재경과 그 다음에 이철수라는 사람 그 이철수는 또 이 조우영의 친척인데 형인데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로서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김만배 씨와 신앙림 씨의 그 녹취록은 가짜인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두 번째 최재경 중수부장, 최재경 민정수석과 이철수 씨의 이 녹취록도 가짜였다라는 게 지금 보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최재경 씨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가 이야기한 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경이 아니라 이 최모 보좌관이 이철수 씨가 이야기한 것을 마치 최재경 민정수석이 한 것처럼 바꿔치기해서 그렇게 지금 보도를 했다라는 게 지금 이 사건의 또 다른 어떤 진상이 드러나고 있고요. 최재경 민정수석은 나는 조우영이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김병우 의원도 나는 이 보도를 모른다라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은 이 김병욱 이 의원까지 당시에 회의를 했다. 이 보도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자.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떤 쪽으로 몰자라는 회의에 동참을 했다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일부 언론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 대선 개입 사건은 굉장히 크게 파장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꼭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이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금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원 항소심 첫 재판 준비 절차도 12월 19일 열린다고요? 네, 이게 사실 당장 열리는 건 아니고 12월 19일 날 이제 날짜가 확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됐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국민적인 분노, 국민적인 어떤 지탄이 일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첫 번째 재판에서 무죄가 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또 국민 그러니까 왜 법감정이라는 건 사실 상식에 준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에게 준 50억 원의 퇴직금 이것이 자기와 무관하다라고 곽상도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여론은 이겁니다. 어떻게 누가 지금 퇴직금으로 그 나이에 수년도 근무도 안 했는데 50억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판에 대해서 사실 당시에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다라고 지금 말을 한 그러니까 검찰 쪽에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도 검찰이 이번 재판에서 항소심에서 어떻게 지금 이 재판을 이끌어갈지 또 새로운 어떤 네. 그런 이 법 논리, 법 해석 내지는 또 새로운 어떤 증거를 갖고 올지 그게 이제 관심의 초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얽히고 설킨이라는 말이 이럴 때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 정말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총망라돼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좀 제대로 가려져야 될 텐데요. 앞으로의 흐름,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앞으로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자동, 백현동 뭐 이런 성남시와 관련된 다른 의혹들은 등장인물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 백현동만 하더라도 정바울이라는 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정바울 업자의 브로커 역할을 했던 김인섭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성남시가 있습니다. 정진상 성남시 조정실장 이렇게 또 이재명 시장까지 포함을 하면 이 세 그룹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장동은 지금 50억 클럽 따로 지금 재판을 벌이거나 수사를 해야 되죠. 또 이쪽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부르는 부분들 중에도 유동규 따로 또는 남욱 정영학 따로 또 김만배 따로의 어떤 자기의 재판들을 다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가닥을 잡아서 유무죄를 가름을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것 물론 굉장히 많은 피로도가 쌓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기초단체나 혹은 광역단체 단체장들이 이런 어떤 이 새로운 어떤 개발을 위해서 허가를 내주거나 인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지금 세우는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더라도 유무죄와 또는 이것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이거 정말 이 사건 듣기도 싫다 이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드시 재판 결과까지 우리 국민들이 꼭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건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슈 토크 세 번째 주제 분위기 바꿔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세 번째 주제는 일반인 예능 정성시대 명과함입니다. 요즘 이 프로 핫한데 사생활 폭로부터 고소장까지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프로에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연예인 못지않은 그런 입담으로 또 연예인 못지않은 그런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데 사생활 폭로부터 고소장까지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 출연자들이 잇따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중요한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의 경우 방송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화제성을 몰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의 인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더군다나 나는 솔로는 그 전에 뭐 짝짓기 프로그램 그렇죠. 중에 좀 다른 어떤 그런 성격을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왜 사랑의 작대기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미혼 남녀들이 그렇죠. 서로 이렇게 이 짝을 지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었다면 또 SBS도 짝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잖아요. 그럼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미혼 남녀였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솔로는 굉장히 여러 유형, 뭐 싱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유형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그 특집화해서 더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화제가 점점 확산이 되더니 이제 눈살을 좀 찌푸리는 단계까지 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이번에 그 싱글들의 어떤 그런 이 프로그램 코너에서 바로 몇몇 출연자들의 행태가 굉장히 일반 시청자들의
분노를 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프로그램 내에서 시청하면서 저 사람 너무 이상해.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이분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각기 어떤 자신들의 유튜브를 한다거나 혹은 어떤 방송에 나간다거나 혹은 SNS를 통해서 서로 지금 비난을 하고, 비난까지도 사실 어느 정도는 또 인정할 수 있는데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는 단계까지 피로도가 갔어요. 쌓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일조를 한 건 일부 시청자들입니다. 뭐 악성 댓글을 뭐 하면서 누가 옳으네 하면서 또 편을 지어서 서로 또 이렇게 이 공박을 벌여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일반인들이 지금 연애 프로 또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나가서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방송사는 도리어 시청률이 높아지니까 즐기고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그래서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일반인 예능 출연이요, 굉장히 신선한 인물들의 어떤 날것을 보여준다는 그런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예능 출연이 일반인들의 삶이 전혀 다르게 유명인의 삶으로 바뀌면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오래된 얘기예요. 이게 연반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연예인 반, 일반인 반인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일반인인데 연예인처럼 인기를 끄는 사람들은 이제 연반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예전에는 사실 소수였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프로그램들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연예인들만 나오는 토크쇼는 전부 다 시청률이 하락세입니다. 뭐 특정 프로그램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돌아온 강심장, 아주 강호동, 이승기 이 두 사람의 그렇죠. 인기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이 두 사람이 함께 다시 시작을 했는데 시청률이 너무 하락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시작하자마자 하차를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리얼 토크쇼가 이제는 식상한 거예요. 도리어 일반인들이 나와서 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훨씬 더 생생하고 프레쉬하고 날 것 그대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 불가능하다 해서 시청률이 훨씬 더 높아졌기 그렇죠. 때문에 종합편성 방송이라든지 혹은 공중파 서로 일반인들이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까지 이 공중파에서 전부 다 출연시키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훨씬 더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들이 도리어 역전됐다라는 겁니다. 평론가님, 사실 이 광고 수익도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이 출연자분들의 출연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비용 대비 광고 수익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솔로만 하더라도 사실 이게 짝을 만들었던 그런 그 스태프들과 제작진이 이 업그레이드해서 나는 솔로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짝도 굉장히 그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고 폐지가 됐는데 지금 이 나는 솔로를 하면서 그때와 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광고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PPL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출연자들은 출연료가 1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적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나는 솔로의 시청률을 봤을 때 시청률이 3에서 4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ENA라는 그런 스카이 KT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시청률이거든요. 근데 그 시청률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는 100만 원 정도만 지불을 하고 또 하는 공간에서 그럼 세트도 필요 없잖아요. 일단 공간에 몇 박 며칠만 가둬놓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 공간을 허락을 해서 찍어내는데 거의 이 가성비가 어마어마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관심사의 반영이 이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가치관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세요, 평론가님?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돌아온 그러니까 돌싱이라고 표현됐잖아요. 돌싱은 예전에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야. 또 사연이 뭔가 이런 식의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지금은 너무나 당당하게 돌싱들의 어떤 그런 연애라든지 이런 것들 또 자신들의 지난 이야기들
자신의 어떤 사적인 그런 뭐 사연들을 떳떳하게 다 이야기하고 공유받고 또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게 아니냐.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그 달라진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연애와 관련돼서도 사실 내가 해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과 관련돼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또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사실 지금은 이 연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사생활이고 사적인 거고 숨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길거리에서도 사실 이 애정의 표현들이 아주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이런 좋은 점들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 일반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뭐랄까요, 그런 압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취약하게 노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특히 방송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제작하는 제작진 입장에서도요. 너무 시청률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완충 장치까지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평론가님과 함께하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되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생생법률쇼로 연락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